52세를 넘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중산층이라고 믿었는데 지금도 과연 그럴까? 아파트 한 채, 나름 괜찮다고 여긴 월급, 아이들 교육비와 부모님 부양까지 감당하며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정작 내 노후 준비는 비어있고 직장에서도 슬슬 내 자리를 줄이려는 눈치가 보일 때 이 나이에 한국 중산층이 느끼는 무력감과 공포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비슷해요. 친구 모임에서 괜히 웃으며 우리 아직 잘 버티잖아 하고 농담을 던지지만 속마음은 편치 않죠. 퇴직 시계가 빨라지면서 월급으로 유지되던 중산층 생활은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까요? 54세 직장인 박 부장님 얘기예요. 3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았던 분이죠. 젊을 땐 늘 중산층이라 믿었어요. 분당의 30평대 아파트, 외제차 할부, 자녀 둘은 해외 어학 연수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 구조 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삶이 급변했어요. 위기의식에 퇴직금 받아서 카페 창업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임대료 인상과 경기 침체로 2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이후 아파트 대출금 상환 때문에 허덕이며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죠. 박 부장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난 진짜 중산층이 아니라 그냥 회사가 주는 월급 덕에 껍데기만 중산층이었더라. 이게 한국 50대의 적나라한 현실이에요. 월급이 멈추는 순간 중산층이라는 타이틀도 증발해버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52세에 퇴직을 권고받은 이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중견기업에서 25년을 일했어요. 자식 대학 등록금 마련,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다 합치면 저축은 늘 제자리였어요. 회사에서는 성과주의라는 이름으로 50대 초반부터 압박이 심해지고 결국 나가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해졌습니다. 지인 소개로 마트 계산원 일을 시작했는데 월 150만 원으로는 기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전세금 빼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52세면 한창 일할 나이라고 믿었는데 사회는 이미 나를 버렸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53세 김 사장님, 과거엔 중소기업 CEO였어요. 매출 20억 넘는 회사였는데 코로나 이후 부도가 났습니다. 50대 초반에 다시 취업하려 해도 관리직은 다 40대에게 넘어갔고 현장 일은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결국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전엔 직원들한테 월급 주던 내가 이젠 시급받는다고 자조하지만 그는 그래도 한 가지를 강조해요. 늦게라도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먹고는 살 수 있다고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중산층이라는 건 결국 안정적인 현금 흐름 즉 월급이 있던 덕분이었고 그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는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점이죠. 한국 사회에서 50대 이후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중산층이 아니라 월급층이었다는 걸 깨닫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생애주기 소득 곡선의 단절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은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인데 정년은 5,560세 전후에 끝나죠. 무려 25년 이상을 월급 없이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대까지 자녀 교육, 주택 마련에 올인하느라 은퇴 준비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50대 초반이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구조조정 1순위로 밀려납니다. 은퇴 후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중반 이후 재취업자들의 평균 임금은 전 직장의 5,06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서비스 단순 노무직 비중이 커져서 일자리 질도 급격히 나빠져요. 예전처럼 관리직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래도 집이 있어. 맞아요. 집은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매달 생활비가 충분할까요? 한국의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3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도 60세에 신청하면 월 7,080만 원 수준입니다.
생활비가 최소 200만 원은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라죠. 그렇다고 금융자산이 넉넉한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5천만 원 정도. 부채를 빼면 사실상 은퇴 자금을 거의 못 모았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돈마저 자녀 결혼자금, 부모 병원비로 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52세 이후 무너지는 중산층의 민낯이란 사실 내가 가진 게 집 한 채뿐인 상태, 소득이 사라지면 곧장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후에도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이나 자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가드닝, 온라인 판매 등 진입 장벽이 낮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배워두는 거죠. 둘째, 소비 수준을 낮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하다가는 노후에 더 큰 빈곤을 맞이합니다. 셋째, 부동산 자산도 단일 주택만 붙잡고 있기보다 필요하면 규모를 줄이거나 임대 수익 구조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52세 이후에도 삶은 이어진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중산층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산층은 은퇴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제적 독립을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52세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불편하고 아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아직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만 더 점검해 보세요. 월급 없이도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곧 진짜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이니까요. 이제 앞서 쓴 이야기와 문제의식 위에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더 깊이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진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 사례, 수치까지 담아서 말하듯이 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이 있어요.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공식 통계상 55세 전후입니다. 물론 난 60세까지 다닐 거야 라고 자신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한국의 기업 문화가 그렇습니다. 명예퇴직, 권고퇴직, 조기퇴직이라는 이름으로 50대 초중반에 나가게 합니다. 게다가 통계청의 2023년 고령층 고용조사를 보면 5,564세 취업자 가운데 재취업자는 평균 19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정규직 비중은 3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죠. 퇴직 전과 비교하면 소득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뭘까요? 그냥 막연히 노후 준비해야지 하는 걸로는 답이 안 됩니다. 세 가지 꼭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퇴직 이후에는 월급이 끊깁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자영업이나 부업을 준비하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53세에 퇴직한 한 분이 있어요. 건설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조기 퇴직금을 받고 나왔는데 처음엔 편의점 창업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건비 계산해보니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대신 아파트 단지 내 청소 용역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2년 만에 스스로 소규모 청소팀을 꾸렸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 순수입이 나와요. 본인은 이렇게 말해요. 체면만 버리면 50대에도 돈 되는 일은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창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현실적인 수요가 꾸준한 일, 진입장벽이 낮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동네 배달, 배송 쿠팡 플렉스 마트 배달 등 경비, 청소, 주차 관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택배 상하차, 분류, 포장 알바, 온라인 판매 중고거래, 스마트 스토어. 이런 일들은 50대 이후에도 실제로 취업 사례가 많아요. 월 10만 300만 원이라도 꾸준한 소득이 노후를 지탱해 줍니다. 둘째, 주택 중심 자산 구조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50대 가구의 자산 중 75%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문제는 이게 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그런데 은퇴 이후 월급이 끊기면 세금, 관리비, 생활비가 부담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택연금 생각해 보셨어요? 주택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충할 수는 있지만 3억짜리 집을 담보로 맡겨도 60세 기준으로 월 7,080만 원 수준이에요. 즉, 주택 한 채만 믿고 있으면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서울의 8억 아파트를 팔고 수도권 외곽 3억 빌라로 갈아타서 5억 현금을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돈으로 연 5% 수익을 낸다고 치면 월 2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처분, 이전 비용, 세금 등을 꼼꼼히 따져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주거 축소라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55세 부부가 용산 20평대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시흥으로 이주해 남은 돈으로 월세 받는 소형 오피스텔을 2채 사서 월 140만 원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례가 있어요. 집은 작아졌지만 생활비 스트레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셋째, 소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한국 가계의 문제는 고정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외식, 레저, 자녀 지원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려다 빚을 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 중 자녀 지원이 평균 20% 이상이에요. 이 나이에 애들 결혼 자금, 손주 돌봄에 돈을 다 쓰고 정작 본인 노후가 빈곤해지는 거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녀 결혼 비용은 부모 지원 한도를 정해 두세요. 몇 백까지라고 명확히 말해야 나중에 감정 상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월 구독 서비스, 외식 횟수, 자동차 유지비를 점검해 보세요. 카드 값이 생활비의 적신호입니다. 50대부터는 당월 수입으로 무조건 결제 원칙을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계획을 서류로 쓰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만 나중에 줄여야지, 퇴직하면 뭐하지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막상 퇴직 통보 받으면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1단계 지금 소비 명세서 만들기 3개월 평균. 2단계 퇴직 후 예상 지출 계획 세우기. 3단계 대체 소득원 후보 적기. 4단계 부동산 금융 자산 활용 시나리오 작성. 이걸 실제로 쓰면 구체적 금액이 나와서 대비가 훨씬 현실적이 됩니다. 한국의 52세 이후는 그냥 중장년이 아닙니다. 소득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예요. 이 시기에 준비를 못하면 중산층이 아니라 빈곤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두렵게 들리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대책이 나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은 불편하지만 솔직하게 나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고 지출을 줄이고 소득원을 만들고 자산을 활용할 계획을 짜보세요. 그게 52세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하나라도 적고 숫자로 확인해보고 움직여보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50대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52세 이후에도 충분히 진짜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님, 태국 어때요? 물가도 싸고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다던데 은퇴하면 그냥 거기로 가버릴까 봐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태국은 은퇴 이민 희망국 1위로 꼽힐 만큼 한국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물가 저렴하죠. 생활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죠. 겨울 없는 따뜻한 기후까지. 처음 듣기엔 정말 은퇴자의 천국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리고 싶습니다.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살만하다고 느껴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태국 가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지에서 몇 년 살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관광으로 한두 달은 좋아요. 근데 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왜 저는 태국 은퇴 이민을 쉽게 추천하지 않는지 꼭 알아야 할 5가지 함정과 함께 3가지 실사례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1. 물가 싸다지만 외국인 가격은 따로 있다.
처음엔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쓰고도 잘 산다더라. 맞습니다. 현지인처럼 살면요.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에겐 보이지 않는 가격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렌트비는 외국인에게 두세 배 이상, 병원비는 보험이 없으면 하루 입원에 수십만 원, 그리고 교통비 관광지 서비스 모두 외국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특히 방콕이나 치앙마이 같은 도시는 은퇴자 수요로 인해 외국인 렌트비가 이미 고공행진 중입니다. 결국 생각보다 많이 쓴다, 예상보다 빨리 돈이 바닥난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비자 문제는 늘 불안정하다. 태국은 은퇴자 비자를 주긴 합니다. 50세 이상, 연수입 또는 예치금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갱신할 때마다 서류 지옥이 시작됩니다. 출입국을 자주 해야 하고 예치금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은행 잔고, 증빙도 엄격히 요구됩니다. 게다가 태국 정부의 이민 정책은 자주 바뀌는 편이라 갑자기 정책 바뀌어서 비자 안 나온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곤 합니다. 한번 잘못 걸리면 자리를 잡아놓고도 강제로 출국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3. 의료 시스템? 생각보다 고비용 사설 병원의 의존. 은퇴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건강 문제입니다. 태국은 의료 인프라가 좋아 보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설 병원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현지 공공병원은 대기 시간이 길고 영어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위생 상태가 떨어지는 곳도 많습니다. 결국 외국인 은퇴자는 대부분 고급 사설 병원의 방콕 병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병원은 진료 한 번에 수십만 원이 기본입니다. 특히 암심 장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는 한국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수술비로 수천만 원 나갔다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4. 외로움과 문화 장벽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관광지에서 느끼는 태국인의 미소는 살아보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지어로 소통이 안 되면 일상에서도 불편함이 많고 은퇴자, 커뮤니티도 대부분 한인들끼리만 모이는 고립된 문화가 반복됩니다. 결국 친구도, 문화도, 언어도 막힌 상태에서 수년을 보내다 보면 정서적 고립감이 심해지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5. 돌아올 곳이 없어진다. 많은 분들이 좀 살아보다 힘들면 한국 돌아가지 뭐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거 계약은 끝났고 국민건강보험도 끊겼고 연금 수령 조건도 복잡해졌다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기반이 없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물가와 부동산은 이미 올라 있고 다시 자리 잡기엔 너무 늦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일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치앙마이 거주 62세 김씨. 치앙마이에서 3년째 거주 중인 김씨는 처음엔 월 12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렌트비 50만 원, 전기세 교통비 외식비 등으로 평균 180만 원이 들었고 병원에서 허리 통증 진단받고 MRI 한 번 찍는데 70만 원이 나가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쓰면 5년 뒤엔 모아둔 돈이 다 사라지겠구나 싶었어요. 실제 사례 이 비자 갱신 때문에 쫓기듯 살아요. 방콕 외곽 거주 59세 이씨. 태국 은퇴 비자를 받기 위해 80만 바트 한화 약 3천만 원을 은행에 묶어놔야 했고 해마다 1회 이상 갱신을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은행에서 잔고 유지 기간을 하루 착각해 비자 연장이 거부됐고 결국 다른 도시로 임시 거주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건 관광이 아니라 생존이구나. 실제 사례 산말 안 통해서 우울해졌어요. 태국 파타야 거주 65세 박씨. 파타야로 은퇴 이민 간 박씨는 한국인 친구도 별로 없고 현지인과 대화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처음 1년은 여행처럼 보내다 그 다음부터는 살아야 하는 외로움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혼자 병원에 가거나 행정 업무를 보러 갈 때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말 한마디 못 통하는 세상에 있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마무리 좋은 태국은 좋지만 사는 건 다릅니다. 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죠.
여행지로는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그곳에 살겠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기후, 언어, 문화, 의료, 그리고 심리적 안정까지 은퇴자는 그냥 싸고 따뜻한 나라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성이 먼저입니다. 혹시 태국 은퇴 이민을 고민 중이시라면 최소 3개월 이상 살아보는 체험을 먼저 해보시고 현지의 리스크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다들 간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소중한 은퇴 인생을 베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태국 간다는데 왜 나는 절대 말리는 걸까? 은퇴 이민의 대표국 태국, 그 이면에 존재하는 5가지 현실적 위험 요인. 최근 몇 년간 한국 은퇴자들 사이에서 태국 은퇴 이민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파타야, 방콕 등은 따뜻한 기후, 저렴한 물가, 친절한 현지 문화로 인해 은퇴자의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면 은퇴비자 리타이어먼트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태국에 대한 이민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에 정착해본 은퇴자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장기 여행과 실제 거주의 차이, 법적, 경제, 정문화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 관점에서 태국 은퇴 이민의 5가지 구조적 위험을 짚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자에게 필요한 현실적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가가 싸다고요? 외국인은 예외입니다. 태국의 물가는 분명 한국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지 국민 기준의 평균값이며 외국인에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렌트비 주요 도시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의 임대료는 외국인에게는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흔하며 현지인 대비 1.52배 이상 높게 형성됩니다. 의료비 서비스비 사설 병원 및 외국인 대상 서비스 이용 시 가격 차등이 적용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비용 전기세, 비자 연장 수수료, 보험료 등은 예상보다 높은 고정 지출로 작용합니다. 전문가 조언 단순히 물가 싸다는 정보만으로 이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외국인을 위한 소비 구조와 장기 거주 시 발생하는 고정비용 구조를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정한 비자 제도와 입국 규제 리스크. 태국의 은퇴 비자는 매년 갱신이 필요한 1년 단기 체류 비자입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0세 이상. 연간 최소 수입 약 80만 바트 약 3천만 원 이상 혹은 동액 예치. 현지 은행 계좌 개설 및 일정 기간 잔액 유지. 비자 갱신 시 출입국 기록 및 세부 증빙 서류 제출 필수. 태국 이민국은 정책을 자주 변경하는 편이며 특정 시기에는 잔액 유지 기간을 하루라도 놓치면 비자 갱신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팬데믹 시기처럼 갑작스러운 입국 제한이나 비자 조건 강화가 발생할 경우 체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태국 비자는 영주권이 아닙니다. 매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금융 서류 관리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체류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면 보다 영구적인 체류 옵션이 있는 국가와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 인프라는 양극화되어 있다. 태국은 국제적인 의료 관광 국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설병원 중심의 고가 진료 체계에 국한된 사실입니다. 공공병원 의료비는 저렴하지만 외국인 이용자는 대기 시간이 길고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사설병원 시설과 의료 수준은 우수하나 외국인 기준 진료비는 고가이며 의료보험이 없으면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방콕의 국제병원에서 MRI 검사 시 평균 비용은 60만 80만 원 수준, 간단한 입원 치료도 수일간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전문가 조언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예상하고 국제건강보험 글로벌 헬스 인슈런스 가입 여부와 비용 대비 보장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언어 장벽과 사회적 고립감. 태국 내 거주, 외국인의 상당수는 현지 언어를 배우지 못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태국어는 발음과 문법이 한국인에게 낯설고 영어도 대도시 이외 지역에선 널리 통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은행, 관공서 등에서의 행정 소통 곤란, 현지 주민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 한국인 커뮤니티 의존 문화적 고립감 심화.
전문가, 조언 현지 적응력은 은퇴 이민의 핵심 변수입니다. 언어 학습 계획과 커뮤니티 구성 여부 등을 사전에 체험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귀국 후 복귀 어려움. 살다가 힘들면 돌아오면 되죠라는 말은 실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태국에서 수년간 거주한 뒤 귀국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가입 대기기간 발생, 주거 문제 월세 상승 및 계약 거절 사례 증가, 사회적 연결망 붕괴, 연금 수령 조건 변경 시 불이익 발생 가능. 한 번 이민을 택하고 한국 내 기반을 정리한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태국, 은퇴 이민을 양방향 옵션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편도행 티켓이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태국 은퇴 이민 감성 아닌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은퇴 이민의 본질은 단순한 소비 축소나 해외 생활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태국이 은퇴 이민 대상국으로 갖는 장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체류 불안정성, 고비용 의료, 문화적 고립감, 비자 리스크라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가와 기후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장기 거주 시뮬레이션과 사전 체류 경험을 반드시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퇴 이후 삶은 잠깐 머무는 여행이 아닙니다. 생애 마지막 30년의 안정과 행복이 걸려있는 중대한 선택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꿉니다. 지긋지긋한 회의, 잔소리 많은 상사, 출근 전쟁. 이 모든 게 끝나고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온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퇴직하면 일단 떠나자. 한 달 살기 세계 일주, 캠핑카 여행 죽기 전에 꼭 해보자. 주변에서도 부러움 섞인 말들이 쏟아졌어요. 형은 좋겠다. 이제 자유네. 진짜 부럽다. 나도 그때 되면 꼭 떠날 거야. 그런데요, 7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제 삶은 자유가 아니라 불안 속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행은 끝났고 남은 건 텅 빈 통장, 끊긴 건강보험, 그리고 막막한 미래뿐이었죠. 이 글은 그런 저의 이야기이자 은퇴 후 여행만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전하는 작은 경고입니다. 꿈을 꾸는 건 자유지만 그 꿈을 유지하려면 냉정한 계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여행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이유 3가지. 은퇴 후 여행이 항상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여행, 현실을 무시한 자유, 끝없는 지출은 큰 함정이 됩니다. 아래는 저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3명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례 3억 들고 유럽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은 기초수급 신청 중입니다. 이성호 가명 67세 전 공기업 퇴직자. 이성호 씨는 정년 퇴직 후 3억 원을 들고 부인과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젊을 땐 못 가봤으니 이제 가보자며 장기 여행에 나섰죠.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그렇게 1년 반을 여행하면서 숙소도 좋은 데서 자고 식사도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오고 보니 남은 자산은 1억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은퇴 직후엔 국민연금도 아직 개시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로 바뀌며 매달 18만 원 이상이 고정으로 빠졌습니다. 그동안 병원은 한 번도 못 갔고 결국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여행할 땐 몰랐어요. 그냥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대충 계산만 했죠. 근데 돌아오니 아무것도 안 남았더라고요. 집도 없고 연금도 작고 이제는 외출도 무섭습니다. 사례 캠핑카 샀다가 100일 만에 되팔았습니다. 아내는 이혼까지 말 꺼냈어요. 최재형 가명 64세 전 중소기업 CEO. 이제 우리도 즐기자. 최 씨 부부는 은퇴 후 캠핑카를 구매하고 전국 일주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캠핑카 유지비가 예상 이상으로 들었고 화장실, 샤워, 전기 문제까지 일상이 불편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장거리 이동으로 아내의 무릎 건강이 나빠졌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100일이 지나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그냥 집에서 살고 싶어. 이게 꿈꾸던 노후야? 캠핑카는 결국 반값에 되팔았고 둘은 다시 빚을 내어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캠핑카가 아니라 그냥 전원생활을 준비했어야 했어요.
로망은 현실과 부딪히면 쉽게 깨져요. 살해 한 달 살기가 반복되자 결국 무일푼이 됐습니다. 정수진 가명 62세 전 고등학교 교사. 정수진 씨는 은퇴 후 제주도, 치앙마이, 다낭 등에서 한 달 살기를 이어갔습니다. 숙소 예약, 항공권, 현지 물가 처음엔 싸게 느껴졌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자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또 하나 놓친 것이 있었죠.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지며 건강보험 지역 가입 혜택이 끊긴 것입니다. 국내 병원 진료를 받으러 돌아왔을 땐 실비 보험도 만료됐고 MRI 한 번 찍는데 60만 원을 냈습니다. 은퇴하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그땐 몰랐어요. 한 달 살기? 좋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 여행이 아니라 도피가 됩니다. 여행을 꿈꾸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 1. 전체 자산 중 여행 자금은 20% 이내로 제한하기.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여행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0% 이내가 적절합니다. 그 이상은 노후 생활비를 갉아먹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고정 수입 없이 떠나는 여행은 장기 체류로 바꿔라. 국민연금 외에 고정적인 수입의 배당, 임대소득 등이 없다면 장기 여행보다는 한 지역에서 36개월 머무는 저비용 체류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3. 건강보험, 실비보험 상태 확인하고 떠나라.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보험 자격이 끊기거나 필요한 시점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 유지 방법을 체크하고 실비보험 갱신 여부도 점검하세요. 4. 돌아왔을 때의 삶도 시뮬레이션 하라. 여행은 끝나고 돌아오면 다시 현실입니다. 그때 살 집이 있는가? 고정비는 얼마나 나오는가? 병원은 근처에 있는가? 돌아올 집 없는 여행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입니다. 결론 여행은 보상이 아니라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여행을 꿈꿉니다. 그 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재정과 건강, 관계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퇴직하면 무조건 떠나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오래 행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떠나자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행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여행이 제 삶을 망친 게 아니라 제가 그 여행을 계획 없이 받아들인 게 문제였다고요. 은퇴 후의 삶,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무작정 떠나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준비된 여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행하며 살겠다던 나 은퇴 7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은퇴 후 여행 중심 생활의 리스크와 자산 관리 전략. 서론 여행은 은퇴 후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자유와 여행으로 연결지어 상상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세계 일주, 국내 캠핑, 한 달 살기 등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은퇴 이후의 여행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에 가까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소득 단절과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본질적으로 지출 중심 활동입니다.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여행 생활을 유지하면 자산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여행 중심 생활의 3대 리스크. 지출의 과소 추정. 은퇴 후 여행을 계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지 물가는 싸다. 나는 검소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행이 생활화될수록 지출이 증가합니다. 항공료, 숙소비, 비자, 보험, 현지 교통비, 외식비 등의 반복적인 비용 발생. 여행 중 위급 상황 병원, 귀국 등으로 인한 비정기적 고비용 소비. 사례 요약. 전직 공기업 퇴직자 이성호 씨는 3억 원을 들고 유럽 장기 여행을 했지만 1년 반 만에 자산이 바닥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출 통제 없이 시작한 여행은 고정 지출보다 더 빨리 자산을 소모시켰습니다. 고정 수입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 소비. 은퇴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절벽을 경험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별도 현금 흐름임 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없다면 소비는 곧 자산 감소로 직결됩니다. 여행이 생활화되면 고정소득 없이
자산 인출 방식의 생활이 지속됨. 주식 부동산 매각, 예금 인출 은퇴 후 자산 고갈의 대표적 원인. 사례 요약. 정수진 씨는 치앙마이, 다낭 등에서 반복적으로 한 달 살기를 했습니다. 3년간의 해외 생활 중 고정소득 없이 자산을 인출하며 지냈고 건강보험도 끊긴 상황에서 치료비 부담까지 겹쳐 생활고에 빠졌습니다. 건강과 관계 리스크. 여행은 체력과 건강을 필요로 하는 활동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접근성, 체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이 커집니다. 게다가 배우자 또는 동반자와의 관계도 심리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요약. 최재영 씨 부부는 캠핑카를 구매해 전국 일주에 나섰지만 생활 불편, 건강 문제, 부부 갈등이 심화돼 100일 만에 캠핑카를 반값에 매각했습니다. 로망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아내의 말이 여행 종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가 제안하는 여행 관련 자산 관리 전략. 1. 여행 예산은 전체 은퇴 자산의 20% 이내로 설정. 전체 은퇴 자산이 5억 원이라면 여행 예산은 최대 1억 원 이내. 예산을 초과할 경우 향후 생활비 및 의료비 부족 가능성이 높아짐. 2. 고정 수입 기반 확보 후 여행 결정.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연금 외 추가 현금 흐름 필요. 월 배당 ETF, 상가 오피스텔 임대, 전세 보증금 이자 등. 일정한 소득 없이 여행에 들어가는 것은 계획 없는 인출과 동일. 3.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체계 유지. 해외 체류가 길어질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가능성 있음. 출국 전 건강보험 유지를 위한 납입 계획과 실비보험 갱신 조건 점검 필수. 4. 여행 이후의 복귀 시나리오 마련. 여행 종료 후 돌아올 거주지, 병원, 커뮤니티 기반이 준비되어 있어야. 일정 기간 여행 후 반드시 기준 생활지를 복원할 수 있도록 설계. 결론. 은퇴 후 여행은 일시적 행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설계로 가야 합니다. 여행은 은퇴자의 삶에 분명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비용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자유는 결국 책임으로 되돌아옵니다. 은퇴 후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여행은 몇 년짜리 행복인가? 아니면 내 전체 노후의 일부인가? 지금 소비하는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나는 이 여행이 끝난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갖고 있는가? 여행은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하며 살겠다는 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재무 설계와 건강한 기대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노후 자금도 10억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막상 은퇴하고 몇 년 지나보면 돈이 있는데도 불안하다. 심지어 사기를 당하고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0억이 있던 사람도 파산했다더라. 연금 두둑한데도 아파트까지 날렸다더라. 해외여행 다니던 부부가 지금은 월세방 살이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노후의 위험은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10억 있어도 망할 수 있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노후 자금이 많으면 안심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구분 현실. 돈이 많은 사람도 큰 사기의 타겟이 된다. 투자를 시작한 사람 경험 부족으로 리스크를 놓친다. 가족이 있는 사람 오히려 가족 때문에 무너진다. 즉, 노후 자금 10억이 있어도 아래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기 정보보다 심리를 노린다. 욕심 안정 대신 고수익을 쫓는다. 관계 가족 지인에게 휘둘린다. 이 세 가지를 피하지 못하면 10억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 1. 투자 사기. 나만은 아닐 줄 알았죠. 62세 이호섭 씨 가명는 대기업 부장 출신으로 은퇴할 때 기준으로 주식 퇴직금 임대 보증금 포함 약 11억 원 자산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했죠. 하지만 지인이 소개한 월 1% 고정수익 보장이라는 투자 상품에 끌렸고 처음엔 3천만 원만 넣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나중엔 5억 넘게 맡겼어요. 결과는 3년 후 투자업체 대표는 잠적. 돌려받은 금액은 고작 8천만 원.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관리한 돈이 얼마인데 나 같은 사람도 당할 줄 몰랐습니다. 노후 자금이 많을수록 안전마진을 챙기기보다 고수익 환상에 취약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신뢰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지인에게서 오는 제안은 방심을 부릅니다. 사례 이 믿었던 가족이 제 노후를 갉아먹었습니다. 65세 김미자 씨 가명는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 예금 3억 정도를 남긴 채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 아들 사업이 힘들다. 딸이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조금씩 요구했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고 결국 전세 보증금까지 뺏어줬죠. 결과는 아들은 사업 실패로 연체자 되고 딸은 전세금 올려달라며 또다시 손 벌립니다. 남은 건 자기 노후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 노후는 자식 뒷바라지 끝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없더군요. 이제는 나도 도와줄 사람 없어졌어요. 노후 자금은 본인 몫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있어도 금전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감정도 돈도 다 있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사례 3 나는 평생 금융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졌어요. 59세 최동철 씨 가명는 증권사 지점장을 30년간 하다 은퇴했습니다. 경제는 자신 있다고 자부했고 은퇴 후엔 직접 자산 운용을 했죠. 퇴직금 3억과 기존 주식, 펀드 등을 합쳐 약 9.5억 규모의 포트폴리오. 문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수익 배당 ETF, 레버리지 투자에 나섰다는 것. 처음엔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리 변동과 경기 침체가 오자 자산이 순식간에 반토막 났습니다. 경제 뉴스도 보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 심리전에 내가 무너지더군요. 은퇴 후의 투자는 심리게임입니다. 시장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 있는 시간 동안의 불안과 조급함이죠. 돈이 많아도 기본 원칙과 심리 통제가 없다면 오래 못 갑니다. 전문가, 조언 진짜 조심해야 할 3가지. 위험 요소 조심할 점행동 수칙. 사기 고정 수익 보장, 지인 추천 무조건 서류 확인 금융감독원 조회. 가족 관계 자녀 지원, 부동산 공동 명의 자산 이전은 반드시 계약서로 남기기. 투자 욕심 은퇴 후 레버리지, 주식 몰빵 원금 손실 없는 자산부터 배치. 노후에는 더 벌자보다 지키자가 더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모르는 영역은 절대 건들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사람의 심리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진짜 노후 대비는 돈만으로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인생은 심리전이고 관계의 함정이며 판단력의 싸움입니다. 노후 자금이 10억 있어도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허물없이 베풀다 본인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에 자신 있다 해도 시간과 불안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자금이 아니라 생존 기술과 경계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돈이 많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망가뜨리는 건 돈 없음이 아니라 판단 착오일 수 있습니다. 요약. 10억 있어도 무너질 수 있다. 심리, 가족, 투자 욕심이 위험 요소. 3가지 실화로 본 노후 파탄 사례. 진짜 조심해야 할 건 사람과 내 마음이다. 노후는 지키는 싸움이다. 공격이 아니라. 전문가 해설 노후 자금 10억 있어도 무너지는 이유 조심해야 할 진짜 리스크는 이것입니다. 1. 들어가며 노후 자금 규모보다 중요한 것.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평균적인 가계 기준에서 볼 때 매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여겨지며 연금과 병행된다면 자산 소진 없이 은퇴 후 2030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점은 자산의 총액보다 지속 가능성과 위험 통제 능력입니다. 특히 아래 3가지 요인은 노후 자금의 실질 가치를 훼손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심리적 방심 사기 또는 고수익 미끼 투자로의 노출.
가족 관계의 금전적 얽힘 계획에 없는 자금 유출. 고령자 금융 이해력 저하 복잡한 상품, 구조와 금융 오판. 2. 주요 위험 요소 분석. 1. 사기 리스크 10억이 타겟이 됩니다. 자산이 많은 은퇴자일수록 전문적인 투자, 사기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피싱 수준이 아닌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접근합니다. 지인 또는 동문 등을 통한 인맥 기반 투자 소개, 고정 수익 보장, 정부 인증 등을 내세운 허위 보증, 실물 기반 부동산, 금, 원자재 등 또는 신종 디지털 자산 투자, 전문가 조언. 어떤 경우에도 월 고정 수익 보장이라는 표현은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사기 의심 업체 목록 또는 KIS 채널 인증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지인 추천이라도 백서, 계약서, 수익구조 설명 자료 없으면 거절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2. 가족 리스크 노후 자금은 함께 쓰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중 58%가 자녀의 결혼 전 세금 사업 자금 등으로 자산을 소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금 유출이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는 점입니다. 은퇴자 입장 나중에 다시 받을 생각으로 지원. 자녀 입장 부모의 여유 자금으로 인식. 결과 부채화 없이 소진 노후 계획 붕괴. 전문가 조언. 자녀 지원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확한 금액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전세 보증금, 보유 금융 자산의 일부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 문서와 또는 지분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빌려주는 돈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구분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투자 과잉 리스크 욕심보다 안전성 우선. 은퇴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도 과도한 리스크 감수 레버리지, 고배당 ETF 등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에 집중해 비트코인, 외환 파생상품,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투자. 이런 투자 방식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수익보다 손실의 복구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이후 자산은 보존형 마이너스 배당형 마이너스 성장형 포트폴리오로 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자산의 60% 이상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 MMF, 채권형 상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상품은 반드시 금융 전문가 또는 회계사의 상담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3. 요약 체크리스트. 은퇴 후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수칙. 구분 수칙 설명. 일본인 명의 자산 분리 보존 배우자, 자녀와의 재산 혼합 금지. 이고정 수입원 확보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 분산. 3. 신규 투자 진입 전 전문가, 상담 세무사 금융 컨설턴트 필수 동반. 사지 인가족의 금전 요청에는 문서화 차용증, 증여계약서 작성 원칙화. 5. 건강 장수 리스크 대비 실손보험, 간병보험, 장기요양 계획 수립. 6. 자산 유동성 유지. 전체 자산 중 40% 이상은 유동자산 확보 필수. 4. 결론. 노후의 진짜 적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판단 착오. 많은 은퇴자들이 10억 원이라는 숫자에 안도합니다. 그러나 실제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와 심리의 싸움이다. 노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시스템의 총체적 시험대입니다. 돈이 있어도 방심하면 사기를 당하고 가족에게 휘둘리면 생활비가 바닥나며 욕심을 따라가면 투자로 무너집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잘 쓰고 지키고 버틸 수 있는 구조화된 시스템입니다. 재무 설계는 그 구조를 만드는 일이며 그 안에는 인간관계와 심리통제, 제도 이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